휘날리는 바람에 제일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안녕하세요, 조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약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시빌 코드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그 민법상에 의하면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그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그 writing, 서면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그러한 요건은, 이거는 사기방지법에 의해서 부동산 계약인 경우에 북한에서 해당합니다. 부동산 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일 경우에는 이런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 네 가지 요건이란 capacity, 법률 행위 능력자여야 됩니다. 그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법률 행위 그 능력자여야 하고요. 다음에 mutual consent, 상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legality, 그리고 그 법률 그 계약 내용이 적법해야 됩니다. 적법성이 있어야 하고요. consideration, 또 그 계약의 반대급부,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반대급부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금전적인 그러한 대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행위라든지 그런 것으로도 그 반대급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급부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부동산 계약이 아닌 다른 일반 계약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구두 계약도 가능하다는 의미고요. 또 반드시 퍼포먼스, 그 계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그러한 조건이 그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행할 수 없더라도 그것은 유효한 계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pacity, 법률 행위 능력자라 함은 이와 같은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한 그러한 사람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사람들은 법률 행위 무능력자들인데요. minor,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을 미성년자입니다. 18세 미만. 근데 미성년자 중에서 성년으로 간주되는 그러한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미성년자를 emancipated minor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emancipated minor가 되기 위해서는 18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결혼을 했거나 제대 군인이거나 법원의 인정을 받은 자가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일단 emancipated minor로 인정을 받으면 그 후에는 계속해서 emancipated minor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emancipated minor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혼을 한 경우 계속해서 emancipated minor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에는 incompetent가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말로 금치산자라고 하나요? 그 어떤 정신질환을 앓는다든지 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과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 계약 자체가 보이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계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사람의 가디언, 그 후견인 혹은 보호자와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고요. 또 셀러와 바이어가 그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이 셀러나 바이어 중에 한쪽이 사망하거나 혹은 어떤 사고 등등으로 법률행위 무능력자가 된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유효합니다. 다음에 convicts, 어떤 그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 재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행위 무능력자는 법률 그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지만 상속을 받는다든지 증여를 받는다든지 그러한 것은 가능합니다. 이 상호합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퍼가 있는데요. 이것은 청약입니다. 그래서 청약이라 함은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오퍼를 할 때는 그 조건이 문구가 definite and certain,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은 것들을 애매한 그러한 문구가 있는 계약을 illusory contract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그러한 계약서는 unenforceable입니다. 그것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법원의 판사도 그 계약서 자체를 수정해 주거나 정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퍼를 할 때는 그 내용이 contractual intent, 그 계약을 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에 어떤 제품을 선전하기 위한 광고 같은 것은 그 광고 자체로 계약을 하려는 의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contractual intent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퍼를 할 때 청약자를 offerer라고 말을 하고요. 그 청약을 받는 사람을 offeree, 피청약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퍼는 오퍼러가 오퍼리에게 반드시 의사 전달을 해야 됩니다. communicated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전달을 하든 아니면 우편으로 우송을 하든 그 오퍼 그 서류가 communicated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가 communicated 되기 전까지는 오퍼러는 자신의 오퍼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에 acceptance인데요. 이것은 오퍼리가 오퍼러의 그러한 청약을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락할 때 팩스로 그
본인의 수락 의사를 communicate,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팩스도 구속력이 있는 binding document입니다. 근데 오퍼러가 오퍼를 할 때 그 며칠 내로 수락하지 않으면, 즉 silence, 이렇게 침묵을 하면 억셉트 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즉 acceptance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지, 그 침묵 자체가 acceptance,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퍼러의 그 청약 내용이, 그 조건이 acceptance 됐을 때 그 계약 일자는 그 acceptance 내용이 다시 오퍼러에게 communicated 된 그 일자가 계약 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일자로부터 모든 다른 이후로 일어나는,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의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오퍼러가 제시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경우, 혹은 다른 어떤 수정해서 다시금 반대로 오퍼를 하는 경우를 카운터 오퍼라고 합니다. 반대 청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오퍼리가 이번에는 오퍼러가 되고요. 다음에 오퍼러가 오퍼리로 이렇게 그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퍼리가 카운터 오퍼를 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 이전에 오퍼러가 했던 그 오퍼는 자동적으로 만료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퍼가 해지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경과, 오퍼의 내용에 언제까지 그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에 그 오퍼가 해지가 되겠고요. 다음에 그 오퍼리에게 커뮤니케이트 되기 전에 오퍼러가 취소하는 경우, 또 이 오퍼리가 이 커뮤니케이트 받고 나서 그 오퍼를 거절하는 경우, 또 오퍼러나 오퍼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망하거나 인컴피턴트가 되는 경우, 또 오퍼 내용이 적법하지 않는 경우, 또 오퍼 내용상 사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오퍼는 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genuine consent, 진정성 있는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상호간의 합의라는 것은 그 합의 내용이 진정성이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합의 내용이 진정성이 없는 그러한 합의라고 한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고, 혹은 피해 당사자로부터 무효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진정성이 없다는 그런 의미는 그 계약 내용이 fraud, 의도적인 어떤 기만, 사실 왜곡이 있다든지, mutual mistake, 상호간의 어떤 비의도적인 어떤 실수가 있다든지, duress, 협박이나 menace, 위협이 있었다든지, undue influence, 부적절한 그런 어떤 타인으로부터의
어떤 영향력이 행사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genuine, 진정성 있는 합의로 볼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적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계약 내용이 적법해야 됩니다. 적법하다는 말은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consideration, 그 반대 급부가 적법해야 되고 objective, 그 계약의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금액을 받고 다른 사람을 폭행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반대급부를 한다는 것은 비적법하고요. 또 목적이 어떤 사람을 뇌물을 주거나 매수를 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면 적법하지 않은 그러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딩 인스펙터에게 어떤 불법으로 건축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눈 감아주면 얼마의 그러한 사례금을 준다고 하는 그러한 계약은 그 목적 자체가 비적법하기 때문에 유효한 계약이 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는 consideration, 대가 혹은 반대급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onsideration은 꼭 금전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anything valuable, 어떤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든 그 consideration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그 consideration으로서 어떤 소송을 취하한다든지 소송을 하지 않겠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consideration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편에게 혜택을 주거나 혹은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어떤 가치 있는 어떤 것이든 다 consideration으로 간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문서로 작성돼야 된다는 이러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서가 문서화돼야 된다는 것은 부동산 계약에 국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 계약서를 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1677년도에 영국 커먼 로 관습법으로 인정된 The Statute of Fraud, 사기 방지법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국의 그런 관습법으로부터 미국의 지금 캘리포니아 Civil Code, 그 민법상으로 지금 성문화돼서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팅 계약 같은 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만 커미션을 지급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Parole Evidence Rule이라는 어떤 그러한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전 구두 합의 증거 배제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단 어떤 계약서가 서면으로 작성이 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전에 구두로 합의했던 여러 가지 사항이 효력을 잃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할 때는 반드시 신중을 기해서 이전에 합의했던 그러한 구두적으로 합의했던 사항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사항에 배치되지 않는 점을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신중하게 서면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 서면으로 계약서가 작성되고
그것이 서명된 후에는 그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 내용과 반하는 그 이전의 구두 합의라든지 혹은 문서 합의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칙을 Parole Evidence Rule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계약서는 그 인쇄 부분보다 그 자필로 수기한 그러한 부분이 더욱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계약서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